안녕하세요. 민트 오디오북의 김 작가입니다. 이번엔 혼자 눈뜨는 아침이라는 작품인데요. AGB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혼자 눈뜨는 아침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댓글로 남겨주셔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절판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자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처를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인터넷에 한국작가회의 여성으로서 첫 번째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 단체로 제까닥 연락을 했죠. 너무 친절하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담당자분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경자 작가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협회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너무 뜻밖이었죠. 너무도 기쁜 마음에 얼른 연락을 드려서 낭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대로 옮기자면요. 영광입니다. 마음껏 쓰셔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경자 작가님. 이 작가님은요. 194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셨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73년 소설 확인이라는 작품으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1988년 소설집 절반의 실패를 발표하셨는데 당시 사회에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죠. 이후로도 독립적 인격체로서 여성의 근원성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요. 할미소에서 생긴 일, 절반의 실패, 꼽춘의 사랑, 정은 늙지도 않아, 그 매듭은 누가 풀까, 기회화, 천개의 아침, 빨래터, 사랑과 상처, 귀비의 남자, 순이.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소설 말고도 딸아 너는 절반의 실패도 하지 마라, 남자를 묻는다 라는 산문집도 있어요. 제목만으로도 낭독해보고 싶은 작품이 많네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끌리는 제목이 있을 듯 싶은데요. 그 중에도 이 혼자 눈뜨는 아침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 정말 기쁩니다. AGB님처럼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읽어드릴 수 있는 기쁨을 제게 주세요. 물론 작가님이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혼자 눈뜨는 아침.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참 궁금하시죠? 2013년도에 이 소설을 토대로 해서 박명숙의 춤이라는 무용 공연에서 혼자 눈뜨는 아침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공연도 했대요. 자,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죠? 자,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첫 번째 이야기. 그 낯선 빛. 비행기가 뜬다고 했을 때 태경은 문득 운명을 느꼈다. 자신이 여태껏 잡고 있던 여러 개의 망설임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쉬지 않고 나뭇가지를 곤두박아서 비에 젖어 몸이 무거운 잎사귀들의 혼을 빼었다. 태경은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보라고 강력히 충동질하던 수정은 예쁘게 꾸며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예쁘게 꾸밀 시간은 지나가고 없었다. 오미야, 갈래? 태경의 친정어머니 전씨가 칠순의 인생살이만큼 깊어진 눈길로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비행기가 뜬다네요.
태경은 어머니를 외면한 채 남의 일처럼 말했다. 날 좋을 때 가려무나. 전 씨는 딸의 오랜 우울과 그 속에 빗긴 파리한 분노를 감지한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프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태경은 어두운 땅 빛깔의 코트를 입고 서서 어머니의 낮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웃어 보였다. 비행기야 오련하겠냐만. 가거든 김서방 몸 상했나 잘 살펴봐라. 조강지처 만만한 눈이 어디 있다고. 태경은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으며 신을 신고 우산을 들었다. 돈은 찬장 서랍에 있어요. 태경이 현관문을 열었다. 닫자마자 전화해라. 애들은 걱정 말고. 나오지 마세요. 앞에 택시 많을 거예요. 태경은 신발을 꿰는 어머니의 손목을 힘주어 잡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그래도 전 씨는 문을 열고 나와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들어서는 딸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우산으로 비를 가린다는 게 장난 같았다. 택시를 잡기도 전에 그의 발은 비에 흠뻑 젖어들었다. 비행기가 좋긴 좋군요. 택시기사가 이런 날 여수로 간다는 태경에게 말을 붙였다. 그쪽 날씨는 괜찮나 봐요. 그렇겠죠. 강북에는 비가 와도 강남엔 먼지만 있는 때가 있으니까요. 기사가 말했다. 그는 왜 여수로 가느냐, 여수가 고향이냐 등등을 물었지만 태경이 시큰둥이 하는 걸 눈치채곤 교통방송의 다이얼을 맞췄다. 태경의 친구들은 찬수가 벌써 두어 달이 지나도록 상경하지 않는다면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테니 늦기 전에 덜미를 잡으라고 했다. 찬수야 조심하겠지만 실수로 아이가 생기면 문제가 지저분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낚시광이잖니. 바다 낚시를 시작했대. 송광사에 가서 법정 스님도 만났나 봐. 그때마다 태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친구들의 걱정에 한사코 태평할 수는 없었다. 나야 태경이. 탑승 수속을 끝낸 태경은 시간이 남아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안 갔구나. 수정이 그럼 그렇지 하는 말투로 소리쳤다. 여기 공항이야. 그래? 비행기 뜨니? 그쪽 날씨가 괜찮다나 봐. 잘됐다 야. 오늘 밤 회포 좀 풀어봐라. 내가 가르쳐줬지? 수정은 제 기분에 겨워 키득거렸다. 태경은 수정의 웃음소리 뒤로 탑승 안내 방송을 들었다. 들어가야겠어. 멸치 사오라 그랬지? 멸치가 문제냐? 그래, 알았어. 태경은 수정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화기를 놓았다. 날이 굳은데도 비행기 손님은 많아 보였다. 태경이 앞에 선 사람들이 날씨 얘기를 했다. 어떤 사람은 정작 곡창지대에 내려야 할 비가 엉뚱한 데에 내린다며 투덜거렸다. 멀미를 한다고 부탁해서 받은 태경의 자리는 앞쪽으로 네 번째 줄 창가였다. 태경의 옆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어있는 자리를 생각했다. 애당초 비어 있었을까? 누군가가 예약을 취소했을까? 태경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어있는 자리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창 밖으로 이륙을 준비 중인 비행기가 보였다. 태경은 남편을 생각했다. 그는 외지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남자들의 외도를 걱정하는 아내에게 자신은 이미 늙었고 또한 철이 들었다고 말했다. 젊어 한때 바람피지 않는 남자 보았느냐고.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애들 교육이나 잘 시킨 다음 노후에 우리 부부 동반 여행이나 다니며 편히 지내는 것밖에 무슨 꿈이 더 있겠느냐고. 찬수는 지난해 봄 중역으로 승진을 하면서 여수의 봉공장 책임자로 내려갔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건만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여서 찬수는 머리가 무겁다고 했다. 태경과 찬수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중3이 되는 근우를 생각해서 참고 살자고 서로를 달랬다. 찬수는 처음엔 한 달에 2번만 올라오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1번씩 올라왔다. 회의가 있을 때도 많았지만 낯선 곳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 탓이 더 컸다. 그러나 그의 적응력이 마냥 더디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밑반찬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찬수는 전화로 파출부가 음식을 잘한다고 오동도의 갓김치도 얻어다 먹는다고 자랑하면서 상경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태경은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득 고개를 들었다. 허둥지둥 달려온 기색이 뚜렷한 젊은 남자가 다리를 길게 된 통로 쪽 승객에게 인사하며 태경의 옆자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순간 태경의 눈동자가 그 남자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러나 태경은 자신의 시선을 눈치챈 그의 눈길이 다가올 때 짐짓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처음 본 그 남자의 낯익은 인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태경은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내 방송은 이륙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언제 만났지? 어디서 보았을까? 태경의 마음은 비 내리는 벌판에 나앉아서 불확실한 기억의 한 귀퉁이를 열심히 더듬기 시작했다. 저 미안합니다. 제 안전벨트가...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태경은 이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허겁지겁 깔고 앉은 자리에서 흔적 없이 숨어있던 그쪽 자리의 안전벨트를 찾아냈다. 죄송해요, 정말. 태경은 자신의 무신경이 부끄러워져서 이렇게 더듬거렸다. 아니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남자가 말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태경은 다시 창밖에 비 내리는 벌판으로 얼굴을 돌렸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치듯이. 느닷없이 나타나면 놀랄 거야. 태경은 부적을 꺼내들듯 남편을 생각했다. 찬수는 직원 체육대회가 있어서 못 올라간다고 했다. 태경이 내려가겠다는 것도 말렸다. 와봤자 빈집에 혼자 있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대체 부부라는 건 뭘까? 어떤 여자가 있어서 조석 뒷바라지를 하고 갈아입은 옷 빨아주고 잠자리 청소해주면 아내라는 여자는 없어도 된단 말인가? 신문 보시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신문 한 장을 들고 남자가 물었다. 네. 태경은 얼결에 대답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화장하지 못한 얼굴에 신경이 쓰여서 태경은 그를 이내 외면하고 싶었다. 이거 보시겠어요? 그러나 그가 자꾸 말을 걸었다. 아무거나요. 바꿔보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석간을 나눠 가졌다. 태경은 신문의 맨 뒷면 전체를 차지한 때이른 냉장고의 천연색 광고를 구경하다가 사회면을 펼쳤다. 만화를 읽고 커다란 제목을 훑었다. 사연에 빠진 남편이 내연의 저와 함께 아내를 암매장한 기사를 읽었다. 죽은 아내는 42살, 살인자 남편은 45이었다. 이럴 수도 있을까? 태경은 끔찍한 생각이 들어 신문을 접었다. 갑자기 창문으로 햇볕이 침략군처럼 쏟아져 들었다. 태경이 놀란 듯 창을 닫았다. 그리고 창 쪽으로 틀었던 자세를 바로 굳혀 앉았다. 사람들이 음료수를 받아들고 커피 향기는 벌써부터 기내로 솔솔 퍼지고 있었다. 태경은 반가움으로 커피를 시켰다. 옆자리의 남자도 그렇게 했다. 여수에 사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여수에 사세요? 저도 아닙니다. 남자가 흉내내듯 말했다. 태경이 웃었다. 그도 따라 웃었다.
그럼 친정이 거기군요. 남자가 친정이에서 태경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아니요, 틀리셨어요. 아, 시댁이 있군요. 다시 스무고개를 넘듯 남자가 말했다. 태경은 웃음진 얼굴로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한 남자의 낯선 여자에 대한 상투적 상상력이 정말 우스웠다. 그럼 여행을 가시나요?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자세히 중년 부인을 바라보았다. 귓등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뽀얀 귓밥, 그리고 볼과 콧날, 속눈썹과 검은 눈썹. 몇 살쯤 되었을까? 사별한 과부인지 몰라. 여행 가세요? 남자가 이런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 태경은 여전히 재미있어 하는 얼굴로 남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여행은 아니고요. 일이 있습니다. 출장? 글쎄요, 일종의 출장이 되겠네요. 일종의 출장도 있나요? 전 아직 출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회사에 다니시는 건 아닌가 봐요. 회사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몇 사람이 함께 일하니까. 무슨 일인데요? 건축입니다. 건축이요? 집 짓는 거 말이죠? 태경은 남자를 말끄러미 쳐다보며 물었다. 그렇죠. 집이죠. 남자가 대답했다. 그럼 건축인가요? 설계하시는? 일종의 건축가죠. 남자가 말하며 웃었다. 그는 건축을 다만 집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자기소개가 왠지 민망했다. 일종의란 말을 즐겨 쓰시네요. 태경이 물었다. 그렇습니까? 아마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남자는 무엇을 설명하듯 말했다. 전혀 내숭처럼 들리네요. 아니요, 정말 그래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까? 어쩌면 나도 일종의 자신 없는 여자는 아닐까. 하지만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스스럼 없이 짓거리는 나는 또 무엇일까? 서로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태경은 벌써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어두고 이런 생각을 했다. 잠시 후 착륙하겠다는 기내방송이 들렸다. 뒤로 눕혔던 의자를 바로 올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기색이 냄새처럼 퍼졌다. 건축가는 예술가지요? 태경이 갑작스럽게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그 말에 잠깐 숨을 멈춘 표정이더니 아마 예술가일 때 건축가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건축가라는 남자의 말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지만 왠지 가볍지 않은 느낌이 끼쳤다. 태경은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그리고 잊고 있었던 창을 열었다. 흐린 날이 보였다. 비행기는 널뛰듯 바퀴를 땅에 던졌다. 죽지 않았네. 태경은 생각했다. 비바람 때문에 암행하듯 남편을 찾아 나서는 죄로 추락사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던 때가 생각나 불쑥 쑥스러웠다. 어쩌면 죽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쪽으로 가세요? 덕분에 즐겁게 왔다는 인사 끝에 남자가 물었다. 태경은 왠지 대답하기가 어려워졌다. 숙소는 정하셨어요? 그가 다시 묻자 태경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줄 속에 끼어서 나란히 섰다. 태경은 바로 뒤에 바싹 붙어 서서 천천히 움직이는 남자와의 아주 하찮은 부대낌에도 신경이 쓰였다. 그의 옷자락이나 숨결이 느껴질 때 태경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느낌을 감득했다. 어색하고 쑥스러우며 감미롭고 안타까운 감정이
바람이나 안개처럼 태경의 몸을 휘감았다고나 해야 할지. 대합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중 나온 사람과 반갑게 만났다. 태경은 갑자기 뒤가 허전해지는 걸 느꼈다. 바로 뒤에서 걸어오던 그 발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태경은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왠지 확인하기가 싫었다. 자신의 이런 터무니없는 기대나 안타까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태경은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는 것을 풍경처럼 스치듯 지나치며 택시 정류장으로 걸었다. 사람들의 감정 중에 아쉬움과 반가움만 크게 부풀리는 공항의 분위기는 이미 대합실 밖에서는 대기에 녹아버리듯 차라리 하찮았다. 태경은 그 남자를 잊었다. 그리고 남편을 생각했다. 괜찮을까? 화를 내진 않을까? 10여 년 함께 산 남편을 만나러 예고 없이 내려온 처지가 왠지 어색하고 부끄럽고 주눅이 들었다. 차라리 어디 해변가에 가서 하루 묵다 올라갈까? 밤기차를 탈까? 벌써 여기 오셨어요? 태경은 귀에 익은 이런 말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담배를 입에 문 젊은 남자였다. 잠깐 담배를 샀는데 영원히 못 만나나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아, 이건 무슨 뜻이지? 태경은 눈이 부실 때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그는 지금 눈이 부신 게 아니라 가벼운 현기증을 느낀 것이었다. 어디로 가세요? 태경은 마치 방어막을 치듯 말했다. 그냥 말이라도 해보는 게 편해서였다. 다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태경이 차례에 택시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문득 태경은 이건 안 된다고 속으로 말하면서 그러나 차 안으로 발을 얹었다. 택시기사와 줄을 지어 기다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태경의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누구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터무니없는 진절에 질질 끌려다니지? 이 남자는 사기꾼일까? 아니, 건축을 한다지 않았던가? 태경은 차창 밖의 풍경에 시선을 던진 채 이런 걷잡지 못할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혼한 여자라고 말할까? 내 나이가 44살이라고? 혹시 내가 천한구석이라도 보였던 건가? 참,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젊은 남자가 물었다. 저는 여수 시청 쪽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러시군요. 전 왜 그랬지? 내 생각만 하고. 젊은 남자는 이렇게 자책감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발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태경은 그가 시계를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그 짧은 침묵 사이로 남자를 훔쳐보았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모습. 아무래도 사기꾼이나 제비족은 아니었다. 기사 아저씨, 저는 여천 안산동에 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 내려야겠죠? 공단 입구에서 갈아타면 되니까 아저씨는 이분 모시고 시청 쪽으로 가시고요. 그럽시다. 기사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산동이면 거기에 선소가 있죠. 이순신 장군 어머니도 와서 살았다고. 태경은 마치 연고지 얘기라도 되는 양 갑자기 반갑게 말했다. 그는 남자가 중간에서 내린다고 하자 자신의 은근한 걱정이 헐겁게 해결되어 민망하고 개운하던 차에 찬수의 기사가 관광지라고 한 바퀴 돌며 설명해준 기억을 떠올린 것이었다. 네, 제가 짓고 있는 별장에서 내려다 보이죠. 이곳을 잘 아십니까? 젊은 남자가 태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 택시비를 계산하고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필요치 않겠지만. 남자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태경에게 건넸다. 아니요. 태경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반갑게 명함을 받아들었다.
택시에서 만난 남자 호주는 다른 사람들 속에 끼어 건널목을 걸어갔다. 태경은 명함을 쥔 채 멍한 얼굴로 호준의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태경이 호준의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신호등이 바뀌고 차는 냉정하게 달려나갔다. 태경은 숨이 막힌 듯 허욱 소리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앞은 커다란 트럭에 가로막혔고 머지않아 택시는 전혀 다른 풍경 사이를 달렸다. 태경은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만 같은 젊은 남자의 친절과 관심, 그리고 너무나 싱거운 헤어짐. 이 모든 것이 태경에겐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태경은 아직도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을 다시 읽었다. 가볍고 작은 명함 한 장이 지금 태경에겐 힘에 버겁고 너무 컸다. 그래서 차창 밖으로 던져버릴까, 차 바닥에 떨어뜨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생각보다 더 질긴 힘으로 그는 명함을 가방의 속주머니에 숨겼다. 여수는 흐린 날씨에 묻혀서인지 참하고 조용한 느낌이었다. 택시는 여서동의 아파트 앞에서 멈췄다. 태경의 마음은 자꾸만 캥겼다. 그러나 그는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다. 태경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맨 먼저 여자의 검정구두 한 켤레와 남자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인 것을 보아야 했다. 그것만으로도 태경은 피가 거꾸로 솟아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때 파출부가 분명해 보이는 30대의 여자가 현관 쪽으로 나왔다. 한 손에 걸레가 들려 있었다. 누구세요? 혹시 사모님 아니신가요? 파출부는 자신의 짐작에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다. 태경은 파출부라기엔 너무도 단정한 인상과 그 여자의 서울 말씨가 싫었다. 네, 그래요. 아줌마가 반찬 솜씨 좋다는 부인이군요. 그러나 태경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 말했다. 뭘요? 들어오세요. 예, 거기가 안방이고요. 예, 저긴 화장실은 거기예요. 그런데 이사님은 오늘 밖에서 식사하신대요. 기별 받으셨겠죠? 파출부는 느닷없이 나타난 사모님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모님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해두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도 되는 양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태경은 허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었다. 저 그래도 모르니까 회사에 전화 걸어보시죠. 사모님 오셨다면 빤한 바닥이니 어디 계셔도 연락이 될 거라고요. 저녁 준비를 안 해놔서. 괜찮아요. 김치는 있죠? 있기야 하지만. 그럼 됐어요. 객지에 나와서 그래도 입맛에 맞는 반찬 얻어먹는 것도 행운이라고 우리 집 양반이 칭찬하시대요. 이사님은 아침엔 밥을 안 드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어디 시장이 있겠죠. 슈퍼도 있을 거고. 태경은 파출부를 돌려보낸 다음 목욕을 했다. 그리고 찬찬히 마음 병은 될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대충 놓여야 할 가구들이 제자리에 있었고 깨끗한 침대와 몇 개의 화분, 그리고 옷장에는 50이 다 된 남자의 옷이 있었다. 주방에도 웬만한 살림에 불편이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요리기구와 그릇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진동을 했다. 먹다 남은 반찬들, 장조림과 나물 무침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태경은 그런 것은 꺼내어 랩을 씌우고 어떤 것은 버렸다. 비록 한 사람의 남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배려된 공간이라 해도 태경에겐 한겨울에 배잔방을 보는 것처럼 엉성하고 을씨년스러웠다. 그러나 지금 당장 태경의 숙련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태경은 거실 유리문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도심지의 불빛이 소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어디 있을까?
태경은 찬수를 생각했다. 여수엔 원치 않는 호라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호라비들과 어디서 무얼 하는지. 사람도 풀씨와 같아서 어디라도 날아가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태경은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라는 부부의 끈이 사실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등 뒤가 너무도 허전해서 무섬증이 느껴질까봐 마음을 고추먹었다. 찬수는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오길 싫어했다. 아내가 없으면 집안이 쓸쓸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태경은 친구를 만났다가도 해지기 전에 돌아오곤 했다. 자신을 잡아두려는 찬수의 욕심이 태경에겐 늙은 아이 투정처럼 여겨져 그다지 싫지 않았고 남자는 아내에게 의뢰 그런 사랑을 바란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찬수는 투정버리는 아이도 아니며 아내 없는 빈집을 두려워하는 사랑받는 남편도 아니었다. 또한 한마음 한몸인 부부도 아니었다. 태경은 더 이상 낯선 도시에 살쪄가는 밤 풍경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와서 베개를 포개고 누웠다. 그러나 그는 백열등에 비친 침대 머리 흰 시트 위에서 밤베개 머리카락 하나를 주워들었다. 부드러움보다는 까끌함이 더한 남자의 머리카락이었다. 그래, 그의 머리카락이야. 태경은 마치 혼이라도 잡은 양 머리카락을 가슴에 묻었다. 조금 전의 회의와 허망함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그저 연민만이 출렁거렸다. 처자식 먹여 살리자고 머나먼 객지에 나와 외롭게 지내는 남편을 의심한 자기의 처신이 차라리 추잡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태경은 문득 병처럼 고요한 집안을 발견했다. 그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반갑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저쪽은 서울의 전시였다. 태경은 어머니의 노파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천연덕스레 김서방도 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날 찬수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돌아왔다. 태경은 문고리에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아 한동안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에서 문을 열었다. 아니 이게... 태경이 문을 열자마자 찬수는 당황스럽고 낭패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태경은 찬수의 술냄새와 그리고 그의 뒤에 따라온 아가씨를 보아버렸다. 물론 아가씨도 한눈에 사모님이 분명해 보이는 태경을 발견하고 짐짓 태연을 꾸미고 있었다. 이런 그들의 교감은 10초도 걸리지 않아 끝났다. 당신이 갑자기 웬일이지? 말도 없이. 미숙임 들어올래? 내가 취했다고 바래다 주러 온 건데. 찬수는 술김에도 가장 좋은 변명을 찾아냈다. 들어오세요. 기왕 오셨으니까. 태경은 자신이 늙었지만 주인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그의 시리고 쓰라린 마음과 그런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들어오라고. 괜찮아. 언니 같잖아. 찬수는 술에 의지하고 아내의 인내심과 자존심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 하고 가요. 뭐가 있는지. 태경은 말끝에 나야 손님이니까 라고 덧붙이고 싶은 걸 참았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등을 돌리는 순간 찬수가 아가씨의 등에 손을 얹는 걸 투시안처럼 보아버렸다. 정신이 아찔했다. 아, 이럴 수가. 태경은 모멸감 때문에 차라리 이 순간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이사님, 전 그만 갈게요. 괜찮다니까. 우리 언니는 얼마나 이해심이 많다고. 우리 언니. 불성실한 찬수의 지칭에 태경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고 2개의 유리잔에 그것을 따랐다. 그들은 거실 의자에 앉았다.
아가씨는 긴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팔을 등받이에 걸치고 앉은 찬수의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태경은 탁자에 주스 2잔을 내려놓았다. 드세요. 태경이 말했다. 당신도 거기 앉지. 사모님도 드세요. 그들이 태경에게 말했다. 난 방금 전에 마셨어요. 아가씨는 집이 시내인가 보죠? 네. 아가씨는 찬수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짧은 치마 밖으로 나온 다리는 길었고 꼬불거리는 긴 머리는 어깨에 흘러내렸고 등을 굽히지 않아도 전무덤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당신은 집을 비워도 돼? 찬수는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아내를 경멸하는 목소리로 약점을 잡힌 제왕이 신하에게 거드름을 피우듯 말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앉을 수도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잠깐 동안 무겁고 잔혹한 침묵이 흘렀다. 답답하고 고통스럽긴 아가씨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에 아가씨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다. 높은 굽이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경멸처럼 퍼졌다. 찬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찬수가 태경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현관 밖으로 달려나간 다음 태경이 그런 사실을 현실감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태경은 아가씨가 나가고 잠시 후 찬수가 따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사이의 시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데 아주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람에게 생각과 행동을 따져보게 하는 이성이라는 것이 마비되었다. 태경은 태풍처럼 달려나갔다. 그는 한밤중에 현관문을 열어 젖혀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태경은 순식간에 아파트 마당에 섰다. 드물게 거리에 달려있는 보안등은 마당의 어둠을 전혀 걷어내지 못했다. 어디 있지? 태경은 살쾡이 같은 눈으로 어둠 속을 훑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의 발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아, 이제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지. 태경은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 같은 신음을 내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파트 정문 밖으로 보이는 길가의 가로등 밑에 붙어있는 결코 헤어지기 싫은 모습의 두 사람을 발견했다. 태경은 꿈속에서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아 마음만 졸였다. 그는 가로수 옆에 택시가 멈추는 장면을 보았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차에 태워 배웅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홀로 된 남자가 천천히 공허하게 이쪽으로 걸어오는 장면도 지켜보았다. 공허한 남자는 어둠 속에 발이 박혀있는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스쳐 지나갔다. 살아있는 사람끼리라도 감정이 닿지 않으면 물체가 되고 말았다. 어둠 속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 절망과 분노가 어둠을 녹여 태경의 발을 해방시켰는가. 태경은 천천히 무언가에 떠밀리듯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집으로 들어갔던 찬수는 아내가 사라진 걸 알고 밖으로 나오다가 태경과 마주쳤다. 나갔었어? 찬수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태경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찬수는 현관문에 보조장치까지 걸고 들어왔다. 태경은 의자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이마에 살이 벗겨지도록 움켜잡고 있었다. 찬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심사가 보통 뒤틀린 게 아니라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렇지만 뒤틀린 걸 풀어주고 싶지는 않았다. 조강지처가 남편을 내탐하러 느닷없이 나타난 소행은 아무래도 괘씸했다. 아내가 이런 따위의 천한 행동에 길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찬수는 갈아입을 속옷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가 목욕을 끝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기분은 썩 개운했다. 그는 아내도 미스 김도 잊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눕고 싶었다. 당신도 마실래? 찬수는 아직도 석고처럼 한 가지 모습으로 굳어있는 아내에게 일상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의 모습은 한겨울 저녁 같았다. 그러나 찬수에겐 그런 형상이 다만 속 좁은 여자의 심통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한 모금에 비운 술잔에 맥주를 따라서 아내 앞에 뒤밀었다. 마셔. 시원하고 좋네. 찬수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면서 내일 아침 골프를 어떡하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태경이 자신의 얼굴 앞에 있는 술잔을 손으로 찼다. 무방비 상태이던 찬수의 헐거운 소나귀에서 술잔은 함부로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술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미쳤군. 찬수가 낮디 낮은 목소리로 뱉었다. 그러자 얼어붙었던 겨울이 한순간에 몸을 풀었다. 미쳤다. 이렇게 미쳤어. 태경이 짐승처럼 소리쳤다. 찬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내의 비이성적인 도발에 일단 참기로 했다. 우선 밤이 깊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면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깨어진 유리잔을 바라보다가 그런 광경을 능멸하듯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가 몸을 채 다 눕히기도 전에 닫히다만 문짝이 열어 젖혀지며 태경이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로 나타났다. 남편이 뭐야? 날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나는 모욕해도 괜찮은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10수년을 쓰던 물건이라도 이렇게 천대할 수는 없을 거야. 나도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태경은 거품을 물었다. 찬수는 태경을 잠깐 노려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미친 개는 우선 입에 재갈부터 물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더 악모고리로 찢어대기 전에 치미는 대로 마구 뱉어내기 전에. 조용히 해. 여긴 아파트야. 찬수가 무섭도록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경은 여느 때처럼 겁먹지 않았다. 이상했다. 너 마음대로구나.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뱉고 난 뭐야? 네가 언제 날 사람 취급했니? 개새끼. 마귀 같은 표정의 태경이 찬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옳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뺨을 힘껏 갈겼다. 아내의 얼굴은 자동 인형처럼 맥없이 휙 돌아갔다. 입 까졌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찬수가 말했다. 여전히 고요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다른 쪽에서 아내의 뺨을 갈겼다. 태경은 힘없이 픽 쓰러졌다. 찬수는 기분이 언짢았다. 젊은 여자를 데려왔으니 불편했겠지. 찬수는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이해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내가 흘리고 있는 코피는 보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울까, 이불을 꺼내어 다른 방으로 갈까 잠시 망설였다. 태경은 고개를 젖혔다. 입으로 코피가 넘어왔다. 태경은 경황 중에도 이것을 삼켜야 할지 뱉어야 할지 생각했다. 찬수는 침대에 눕고 있었다. 이런 선택은 사실 전혀 내키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연스런 시선의 방향 때문에 아내가 흘리고 있는 붉은 피를 보았다. 머리맡에 놓인 휴지통에서 휴지를 2장 뽑다가 통째로 던져주었다. 닦어. 미련 떨지 말고. 당신 손해야. 찬수가 어느새 술기운이 가셨는지 일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태경의 앙칼진 짓거리가 한편 우스웠다. 코피를 마냥 흘리고 앉아있는 건 아무래도 유치하게 보였다.
태경은 찬수의 습관 같은 친절에 냉담했다. 그는 휴지통이 앞에 놓이자마자 발딱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그가 앉았던 자리와 그리고 걸어가는 대로 핏방울이 떨어졌다. 여자는 양순해야 한다. 찬수는 언젠가 아버지가 하던 말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아무 이속도 없는 까탈을 만드는 아내의 어리석음이 자꾸만 신경에 걸렸으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라는 동물은 아마 어떤 시기부터는 성숙을 멈추는 속성을 갖지 않았을까. 찬수는 이런 생각도 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해서 돈을 버는지, 남자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헤아릴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 조강지처였다. 10수년을 함께 살았다지만 대화라는 게 되지 않았다. 밥 먹었느냐, 술을 마시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생활비가 딸린다, 누구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다더라, 아이들이 이러저러 하다, 시숙과 동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내라는 건 작은 집안일밖에 모른다. 그런 주제가 확실하니까 집 밖의 남자 세상에 대해 간섭할 자격이 없다. 찬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슬그머니 잠이 들었다. 그는 낮고 밭은 소리로 코를 골다가 잠잠해지곤 했다. 태경은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쇠수를 하고 틀어막은 왼쪽 콧구멍에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다. 태경은 왼쪽 뺨이 부어오는 걸 알아보았다. 그는 뺨을 만졌다. 손이 가볍게 닿아도 통증이 느껴졌다. 태경의 목구멍에서 그 느낌이 흑 하고 넘어왔다.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저 가슴 밑바닥, 태경이 살아낸 10수년의 결혼생활 갈피에서 분노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 나를 낮추고 나로 인한 분란이 일지 않도록 조심했다. 한 번도 낭비한 적이 없다. 친구들이 헬스클럽을 다녀도 나는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 자동차도 사지 않았다. 나는 저 남자만을 위해 살아왔다. 이렇게 살면 남편이 곧 내가 되는 줄 알고. 태경은 거울 속에 비친 처량한 바보에게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이날 태경은 결국 거실의 소파에 웅크리고 동냥잠을 잤다. 태경은 잠 속에서 날카롭게 떨리는 금속성을 들었다. 누가 왔나? 전화 소린가? 시계일지 몰라. 태경은 흡사 늪 같은 잠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 박지점장, 접니다. 정신없이 잤어요. 글쎄, 내리 잘 뻔했네요. 날은 괜찮죠? 비 오면 술이나. 그럽시다. 곧 나갈게요. 그때 뵙겠습니다. 태경은 이런 말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슴푸레하던 방 안은 잠이 깰수록 훤하게 밝아 보였다. 태경은 습관적인 기계적 동작으로 일어나 앉았다. 찬수는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경은 벽시계에서 5시가 된 것을 알았다. 당신 어떡할 거야? 난 기관장들하고 골프 나가는데. 찬수는 옷을 입으며 아직도 잠들었던 소파 한 귀퉁이에 유령처럼 앉아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태경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왼쪽 볼을 손으로 감싼 채 탁자 위에 시선을 받고 있었다. 찬수는 그런 모습의 아내가 싫었다. 아내가 물건이라면 그는 지금 당장 쓰레기통도 아닌 먼 밖으로 내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물건이 아니었고 아내가 품고 있는 도끼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졌으므로 그는 짜증을 일단 참았다. 돈 있어? 찬수가 나갈 채비를 끝내고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선도 주지 않는 아내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노조놈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당신이 그런 건 알겠어? 찬수는 현관으로 걸어나가며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 초에 한 달 반이나 끌던 노사 협의가 매듭이 지어졌지만 골수 빨갱이 같은 놈들은 아무래도 속아내야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아내가 이해하든 말든 자신의 가장 어려운 일을 내세움으로써 아내의 성과를 무디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못했다. 우선 시간이 없었다. 아줌마 올 거야. 오동도나 가보든가. 찬수는 여전히 붙박여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섰다. 아내란 존재는 정말 필요악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현관문이 덜컹 소리내며 닫힐 때 태경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무거운 시간 속에 갇힌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건 안 돼. 태경의 가슴 속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붙박힌 모습 그대로였다. 태경은 멀어져가는 발소리, 그리고 저 밑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어쩌면 무엇인가를 빠뜨려서 허둥지둥 돌아올지도 모를 것 같던 남편에 대한 허황된 기대는 지워야 했다. 마침내 태경은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기관장들과 필드에 있을 것이고 자신은 남편의 의지대로 여기 있는 것이었다. 남편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가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고 그가 때리면 맞았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기분대로 할 말을 다 하고 필드로 떠났다.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인간의 탈을 쓴 벌레와 다를 게 뭐야? 기산업의 이사 부인, 그게 난가? 그런 명함이 내 존재인가? 그러나 그것도 남편이 나를 버리면 써먹을 수 없는 명함이잖아.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존재, 갈아입을 수 있는 옷, 음식 잘하는 파출부와 같은. 음식 잘하는 파출부와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다지 필요치 않은 아내라는 여자. 그게 난가?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그래, 난 부모인가? 태경은 어지러웠다.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쑤셔대었다. 진통제를 먹어야겠는데 약을 사러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다. 그는 문득 수면제를 생각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겠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침대는 찬수가 자고 나간 모양 그대로 있었다. 태경은 그곳에 들어가 눕고 싶지 않았다. 태경은 비행기 시간을 알아보았다. 30분 안에 오시면 자리는 있다고 안내원이 말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다. 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5시간의 기차 여행을 생각했다. 달리는 기차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태경은 서울집에 전화를 했다. 엄마야? 아빠랑 같이 있어? 둘째 소영이가 굴러가는 목소리로 반가워했다. 오빠도 잘 있지? 외할머니도? 아침 먹어. 엄만 저녁 때 도착할 거야. 기차 타고 갈게. 아빤 골프 치러 갔단다. 그래, 잘 있어. 태경은 딸 소영이와 통화를 하고 나자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직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식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다. 태경은 더운 물을 욕조에 가득 받아놓고 그 속에 몸을 담그었다. 다시 남편 생각이 떠올랐다. 뻔뻔스러운 이기주의자. 언제나 잘난 남자. 새록새록 욕이 치밀었다. 태경은 머리를 감고 이빨도 닦았다. 거울 앞에 앉았다. 창백하고 어두운 표정의 얼굴이 보였다. 탄력을 잃은 살은 이마로부터 흘러내려 조금씩 늙은 표정으로 바꿔놓았다. 태경은 거울 속의 여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싫어. 태경은 속으로 외쳤다. 가슴이 자꾸 울먹거렸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스며내렸다. 난 이렇게는 싫어. 정말 싫다. 태경은 쟤처럼 그 자리에서 허물어졌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래도록 흐느꼈다.